네, 오늘 토론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총 10명을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구성 발표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 방북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그 특사로 파견낸 건 뭐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한미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이번에 특사를 구성한 걸 보면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의원 안보실장이 함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대북통이죠. 대북통 뭐 경수로 건설 때문에 북한에서 2년 동안 상주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하고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에 실무진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김정일도 제일 많이 만났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북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어떤 의지, 생각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정의원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티스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직접 대화하고 항상 대화 채널로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함께 보고 있다. 즉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중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고 또 미국 통일로 불려지고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북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을 함께 보냄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를 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건영 국방상황실장을 함께 보냈어요.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지근해서 오랫동안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의 발언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잘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할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세 명이 주요 멤버로 포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정통한 관계자뿐만 아니라 복심까지 함께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병민 교수에게 듣습니다. 이제 뭐 적절한 분석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에 대한 대북 특사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성과물을 가지고 워싱턴,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인물은 서훈 국정원장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수장이 평양으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나름의 투톱의 체제를 형성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한 가지 북한으로 가서 해야 되는 중요한 그 두 축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이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히기 위한 역할, 이건 아마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김여정의 방남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평양으로의 방북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상회담 하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타진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서훈 국정원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의 시기상으로 4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 한미 군사 훈련을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이걸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 결과론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모종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다는 점들이 결국 이 대북 특사를 통한 북한의 파견 이후에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방금 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인원들, 적절한 구성을 통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서훈 국정원장과 그리고 관련된 정의용 안보실장이 동시에 간다는 것 자체도 뭐 상징성도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를 보낸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대화의 방향,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분위기가 어떠했다라는 부분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띠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많은 목표를 가지고 가겠지만 어쨌든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특별한 의의를 두고 가는 게 비핵화라는 그 요구 자체를 관철시킨다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북 특별 사절단의 평양 방문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통해 국민의 여망과 전 세계인의 바람을 담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핵 보유국 대접을 받으면서 핵 군축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여야가 이제 비핵화 전제, 또 대북 사절단 파견 인사들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번에는 김병민 교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비핵화 전제가 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야권 쪽의 이야기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여러 가지 카드들을 상당히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김정은의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김여정까지 대한민국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정부 인사들과 수차례 만남들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결국 비핵화에 대한 의지들을 가지고 탐색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난번 있었던 일련의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이 비핵화를 통한 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이미 북한이 여러 차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시대뿐만이 아니라 선친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에 탐색을 해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위장평화 공세가 아니었느냐라는 여기에 대한 이 공세적인 부분에도 분명한 답이 필요할 텐데 사실 이러한 확신들이 쓰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해 보게 됐을 경우에 북한과의 대화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대화의 테이블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성과를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훨씬 더 어지러워질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의 상황까지 담보한 채로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 질문을 드리면 네. 뭐 정부와 여당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화의 장 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선 아니다. 비핵화가 돼야 뭐 대화도 의미 있는 거 아니냐. 또 미국도 그래야 북미 대화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핵화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진전은 어떤 태도의 변화 그 자체가 사실은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와 이러면 대화 안 되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핵화나 미사일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진전된 뭐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당분간 뭐 아니면 특정한 기간을 두고 중단하겠다 이 정도 그러면은 대화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는 서로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전에도 비핵화하면서 뭐 경수로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를 부여하면서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비핵화 전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나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표현을 할 경우에 그걸 계기로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야당 입장처럼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모든 걸 비핵화한다고 약속하고 해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절대로 대화 못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비핵화나 미사일 개발은 일정 부분의 어떤 양보 또는 북한의 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번 특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우리 언론이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는 장면 속에 김정은이 어떤 형태로든 그와 관련된 대화를 말을 했을 경우에 발언을 그럴 경우에는 그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물꼬를 트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비핵화를 이룰 거냐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특사 방문단은 김정은이 비핵화나 미사일 개발에서 어떤 태도의 진전을 가져오느냐 또는 변화를 가져오느냐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메시지를 가져오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의 전국적인 목표는 당연히 비핵화가 돼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번 방북의 전국적인 목표, 이번 방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내어야 될 것 자체를 비핵화라고 이렇게 선정해 놓고 간다면 사실상 대화 자체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불가능할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화를 만들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정된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물꼬를 트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번에 비핵화를 단판 짓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갖고 가면 오히려 대화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기 네. 때문에 한 번 더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로 북한이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충분한
적절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핵 폐기를 출구해 놓겠다라고 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론에 대해서도 김영철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의 입장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단과 방법에 대한 옵션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대화 국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대화의 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군사적 옵션까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과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처럼 이 핵에 대한 군축 협상, 말 그대로 비핵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핵 동결만을 가지고 여기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그 대화의 테이블에 일단 앉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 정부의 중매가 잘 성사가 돼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대화의 테이블 이후로 충분한 진전 없이 협상이 결렬되게 됐을 경우는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더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우리 일부에서는 위장평화 공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건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이유에 대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면 네. 북한이 결국 과거처럼 시간 벌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고 특히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을 보낼 때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과 아무런 대화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특사를 보내진 않잖아요. 일정 부분 북한의 어떤 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진전된 태도 변화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간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가서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진전된 대답이나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대화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미국을 설득하지 않고 우리 정부 단독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대화를 가서 북한의 의중을 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도 설득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 군축회담을 가자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명확해요. 미국과 함께 비핵화나 미사일 개발 중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최대한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과 협조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나서 더 이상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뭐 시간 끌기라는 건 이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대화에 갔는데 비핵화 안 하고 군축회담 하자.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시간 끌기 아니잖아요. 또 만약에 비핵화한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할 건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시간 끌기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의중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한반도 문제를 예전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요. 보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가 더 위기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 대화하기 전과 뭐가 달라졌으면 똑같아진 거 아니에요? 대화하기 전에도 이미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에요. 트럼프는 계속 군사공격하겠다고 그러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고 예를 들면 대화를 안 하고 그러면 군축회담을 그냥 가자. 그 말은 그 상태를 그냥 가자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는 것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찾아보자는 노력인 것이고요. 한반도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에 대한 측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로 일관되는 단어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 미소외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부터 밝혔던 내용들이 미국을 향한 핵퍼튼이 책상 위, 테이블 위에 있다는 거지만 이 핵은 우리 민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내려왔을 때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결국은 김여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전달됐던 거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카드거든요. 김여정이 내려오게 됐을 때 타고 왔던 전용기에 대한 호수가 6.15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김정은이 원하고 있는 건 과거에 있었던 정상회담과 같이 6월 15일에 맞춰서 남북 정상회담
상정담을 이끌어내겠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북미에 대한 대화의 가능성이 만약 결여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방식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여전히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게 되는 거고 그 제재와 압박 이후에도 결국은 북한에 대한 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는 건데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려면 대한민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측면인데 이것들을 나름대로 분열시키게 되는 의도가 같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핵화에 집중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평창에 있었던 가능성에서 충분히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건데 사실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거 안 들어보고 김영철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에 계속 설득하는 게 저는 김 여정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지금 갖고 있는 태도예요. 근데 이제 보수 진영이 자꾸 그걸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정부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관계 개선하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먼저다. 그게 중미정이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만약 중미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뛰려면 미국 무시하고 우리가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없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은 없는 거니까 북한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태도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북한 당신들이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안 하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1박 2일간의 이 사절단이 어떤 성과를 갖고 올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내일이면 꼭 100일 앞두게 됩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발언까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봅니다. 이토록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을 국민이 직접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촛불 정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최대 선택의 선거다. 네, 지난 2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고 여야는 명운을 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인데 이제 석 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조대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요새 선거 분위기는 나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각 후보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국내나 국외 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때까지 얘기했었던 방북 사절단에 관련된 부분이 국민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사회적으로 또 미투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 각 후보자들에 관련돼서 또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이나 임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의 체감 효과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 지음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수를 좀 짚어주셨는데 최진봉 교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핫 이슈가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슈라기보다 판을 이제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가 구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당제 구도에서 우리가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 민평당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구도가 짜였죠. 이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가 저는 최대 관심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여야가 합종 연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보통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양당 체제,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고 하는 큰 틀로 양분돼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국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지역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뭐 대놓고 완전히 선거 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에는 안철수,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또는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이런 식인 거죠. 뭐 예컨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인물은 아까 이제 조대니 변호사 잠깐 언급했는데, 인물 같은 경우는 지금 미투 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권에는 이 바람이 아직은 불지 않고 있지만 선거 때 되면 언제 이 문제가 급부상할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인재라 하더라도 미투 운동이 한 번 휘말리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전체에 엄청난 흑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구도 문제, 그다음에 인물 문제, 그리고 이제 공약이 문제인데, 공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문제하고 지금 남북 간의 관계, 그다음 비핵화 문제,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런 구도나 인물이나 공약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용되느냐가 선거의 전체적인 당락이나 아니면 구도를 바꿔가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중요한 얘기들을 두 분이 다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구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로 선전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특히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지금도 저는 오늘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에 바른미래당과 함께 뭐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 제대로 된 지지율에 대한 상승 요인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지방선거라는 게 총선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까지 내야 되는 후보자가 워낙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들을 과연 제대로 모아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급등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아직 정당을 채택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얼마든지 급속도로 유입되는 현상들이 발휘될 수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 지지율 급등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단위 조직에서의 선거를 치는데 큰 어려움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여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는 않는 건데, 짧은 시간 안에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후보군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에 있는 자산들을 활용해서 광역자치단체장에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이 나머지 치를 수 있는 선거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바른미래당의 역할들을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바른미래당이 선전하느냐에 맞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같이 연동이 되게 되고, 이 두 정당의 연동에 따라서 민주당과의 구도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른미래당의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선거 중에서 이제 17곳의 광역 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수도권에서 과연 어떻게 승패가 좌우가 나올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PK 지역에서 수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까지도 좀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전이 뜨거운데, 여기에 대한 예측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의 어떤 구도로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도지사나 아니면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물론 안철수라고 하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물로만 대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근데 사실은 지금 박원순 시장이 후보로 될 확률을 아무도 장담은 못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선거를 대체적으로 이게 투표를 해보면요, 아니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가장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투표는 하지만, 그러면 바꿔야 되느냐, 바꾸지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면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러나 현재 경쟁력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높지만, 우상호 의원이나 아니면 방영선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만약에 박원순 시장 외에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고 그분들이 힘을 모아주면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의 경선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안철수 이제 대표가 만약 나온다고 하면,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박원순 시장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이 한번 양보했으니까 당신도 양보해 주세요. 그러나 다른 후보가 나오면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본인이 서울시장 나올 때는 진보적 성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과 거의 연대가 가까워지고 있고 보수적 성향으로 좀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과연 예전에도 지지한 사람이 지금도 지지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K 같은 경우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지금 바른미래당이 대구시장 같은 경우 유승민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후보 내겠다고 그랬어, 단독으로. 자유한국당 후보 나오고 바른미래당 후보 나오고 민주당에서 누가 경쟁력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도 저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PK 지역은 사실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오거돈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김영춘 해수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도 사실은 민주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 가능성이 있어서 네. PK나 TK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게 가고 있고 다만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PK나 TK 지역까지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 주지 6곳을 지명을 했다가 본인에 대한 이 진퇴 여부에 대해서 그 최근에 이제 있었던 얘기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내 대표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지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권영진 현직 시장이 자유한국당으로서 점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이 설사 출마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적인 정서를 비춰봤을 때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동진 전략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승전보를 기록했던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 인물적인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도 차원에서의 TK, PK 지역에서 그런 민주당의 동진 전략이 완전히 성공하는 과정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직까지 선거의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을 건데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제 곧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 전에 만약에 지금 현재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이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구속수사가 결정이 되게 됐을 경우는 보수층들이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들의 사실은 이 범죄 혐의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또 작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민심의 흐름과는 선거 당시의 민심의 흐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원래 뭐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뭐 화두였죠. 개헌 부분이 이제 6월 달에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자유한국당 부분은 이제 10월 달에 개헌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조계에 계신 네. 조대진 변호사께 개헌에 대해서 또 어떤 분위기인가요? 일단 뭐 시기에 관련된 부분, 뭐 권력구조 개편에 관련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시기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과 그 외의 정당의 그 입장으로 달라지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해야 된다. 뭐 여기에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6월 달은 좀 너무 빠르다. 시간을 좀 더 갖고 10월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후보도 예전에 대통령 후보도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었거든요. 지방선거와 같이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 좀 드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와 그 개헌을 같이 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면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본인들한테 이익일 게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방선거와 분리하는 것을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의 얘기까지 듣고 네. 얘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헌 문제를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조대인 변호사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후보가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죠. 약속했죠. 만약 이걸 따로따로 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그럼 뭐 2번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제적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보고 만약에 10월로 연기하면 4개월 더 있잖아요. 4개월 있으면 문제 해결될까요? 지금 현재요. 개헌 문제에서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게 권력구조 개편이에요. 두 번째는 선거제도 개선. 이 두 가지 문제는요. 1년, 2년을 싸워도 결론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10월 연기해서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게 확정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87년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지금의 사회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든지 집안 분권 강화 같은 경우는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권 문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일단 좀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선거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런 헌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헌법을 인용해서 법 취지를 살아가는 게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니
발전된 또는 뭐 변화된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문제나 지방권 문제는 이번 개헌을 통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개헌으로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3, 4개월 만에 해결된 문제가 절대로 안 지금 몇 년째 이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요. 양당으로 나눠가지고 수십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절대 개헌 못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 급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하면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하고 또 아직도 6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특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개헌 특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으니까 합의되는 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달 정도에는 이제 기본권 부분 같은 부분에서는 지방 분권 강화, 지방분권 그런 같은 부분. 경우에는 합의를 해서 빨리 처리하고 어려운 권력 개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분권 개헌 같은 부분은 사실은 개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개헌 이슈에 대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공약했던 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켰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는 것이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87년 체제 이후에 낡은 헌법 테두리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사실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 핵심 내용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 발의는 이 과반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결국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국민투표를 거쳐서만 개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국민투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건 대한민국의 삶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뒤바꾸는 일인 거죠. 특정 정당이 누군가가 특히나 지금 현재 100석 이상을 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을 경우는 개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불가능한 개헌을 당초에 공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해야 된다. 6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에 대한 안으로 대통령이 발의를 하겠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될 확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될 확률은 0%입니다. 근데 0%인데 발의를 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냐면 약속했던 개헌안을 국민들께 돌려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은 87년 체제의 호원 세력과 비교되게 되는 정치적 공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한국당은 아마 이런 분석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 맞붙여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개헌을 바라보지 말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제를 비롯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개헌에 대한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걸 특정 기구가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 국회에서의 개헌 특위가 그 역할을 못했던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 모두가 이 문제를 반성하고 국민들께 어떻게 개헌에 대한 약속들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다세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가 지금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 과정을 먼저 조대진 변호사께서 잠깐 정리해 주시죠. 뭐 중요한 사람들, 뭐 이상은 회장이라든지 이상득 회장, 뭐 이시영 씨, 그리고 조카인 이동영 씨까지 전부 다 조사는 지금 다 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남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자체들이 정해진 혐의만 있다면 그걸로만 이제 소환하는 날짜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추가적인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찰이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걸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 현재 혐의로 소환을 해서 그 혐의만 조사하면 끝날 수 있지만 나오는 그렇죠. 것 때문에 더 많이 불러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번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하는 그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논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한 부분에 그 추가 범죄 사실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당사자를 부르고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들 통해서 또 다른 범죄들이 또 이렇게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인지된 그 추가 피의 사실을 또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소환해야 되고 그 소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술이 나오면 또 그 부분을 또 수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대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최초의 3월 초 아니면 예. 2월 말에 뭐 이렇게 소환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3월 중순, 15일, 16일 뭐 이쯤에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 그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늦춰서 오히려 이제 뭐 더 계속 혐의가 늘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지는 않고 이때까지 있었던 혐의 사실에 관련돼서 뭐 중간 확인, 최종 확인을 위한 중간 정리하는 과정의 입장에서라도 지금은 한번 부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뭐 검찰 수사 예. 과정을 쭉 보셨는데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저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의 통치권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취한 모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도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이용해 먹은 게 아닌가 하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뭐 그룹에 돈 받고 거기에 관급검사 대보그룹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또는 그 공천원금 받고 물론 이게 뭐 확인된 거 검찰의 발표이기 때문에 아직은 재판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혐의가 나오고 이팔성 인사청탁금 받고 이런 그 삼성에서 다시 대납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의 어떤 재판을 변호인을 대신 써주는 대가로 삼성한테 뭔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국정원 특수상사법이 받고 이거는 참 죄질이 좀 나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도 예전에 대통령처럼 그렇게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본인은 계속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 정치 탄압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 탄압이 아니라 이 정도의 죄가 있다면 뇌물 지금 거의 의혹된 뇌물만 100억 원이 넘어가요. 이 정도 범죄라고 하면 일반인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텐데 네. 국가 권력이라고 최고 통수권자가 그 통수권을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이제는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네. 그 현재 뭐 여러 가지 정리되고 있는 혐의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좀 짚어보면서 사실 현재까지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다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되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애당초에 이 부분이 처음 촉발되고 시작됐던 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하나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는 정호영 특검의 과거의 문제 제기 그리고 거기를 통한 이 회계 직원의 횡령에 관한 문제였는데 얼마 전에 검찰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범한 검찰의 수사 결과 결국은 이 비자금 횡령에 관한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당시에 많은 여론들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정돼서 얘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김용훈 여사가 특활비를 받아서 명품백을 샀는 일 등에 대한 얘기들도 여전히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이 있지만 확인된 부분들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 진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범위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 이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정이 됐다라면은 과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배반하게 된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묻고 따져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확장돼서 돌아가게 됐을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텐데 사건이 확장되기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구속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강의 이영배 대표 그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에 대한 이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자금에 대한 관리들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구속되고 이걸 토대로 여러 가지 진술들이 확보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하고 문무일총장에게 보고한 뒤로 수사에 대한 종료를 해야 되고 있는 건데 너무나 확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수사를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수사를 할 거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 이제 정치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사실은 문무일총장이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 서둘러 예단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MB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되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혐의들이 대부분 일관된 행태를 좀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뇌물적인 성격에 관련된 금원을 받았다는 듯이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이 기존에 있는 혐의들을
인물에 관련해서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이런 추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혐의 부분들이 예전에 크게 수사를 했거나 특검까지 이루어졌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부 다 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핵심 측근들이 증언을 반복한다,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되게 정확한 물증들이라든지 인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 보복이라든지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앞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이제 이병모 청계전 사무총장이 이제 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좀 보면 구속영장에 이어서 이제 공소장에도 검찰은 이전 대통령을 다스의 소유주다 이렇게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검찰의 칼날이 이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당사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칼날의 모습을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근데 지금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손발 그리고 최소한의 뭐 공동 정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그 실무 담당자들이 지위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 소환은 받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기소될 과정이나 그 지위에 있어서는 사실상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두원 의원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네. 뭐 김윤옥 여사 관련된 얘기도 또 나온다라는 얘기 있던데 그렇죠. 네.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건 궁금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단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여러 가지 떠도는 얘기는 있으면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두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던 이게 검찰도 정두원 의원과 접촉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두원 의원은 그건 얘기 안 했죠, 뭔지를. 그러나 검찰이 일정 부분 얘기했을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정두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이 검찰이 조사해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를 터뜨렸을 때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다른 형태로 본인한테 돌아올 수 있어, 부메랑으로. 그럼 결국 이렇게 던져놓고 검찰이 뭔가 정보를 주면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말 정두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다고 하면 검찰이 여기까지 증거를 찾아내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김윤옥 여사도 잘못했으면 또 포털 안에 세워서 조사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두원이 얘기 안 하는 것은 답답해 보이지만 네.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부메랑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명예훼손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일단 정보를 주고 본인은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다가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찾아내서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 김윤옥 여사를 기소하거나 아니면 조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이 뭐 한 3가지 정도 경찰 동지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또 이제 발표된 바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은 사실 드러나 있지 않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정두원 의원 본인이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게 됐을 때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측근 인사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율을 굉장히 멀어진 바가 있는 거고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들,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따라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 정두원 의원이 정치적인 오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전 대통령에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야겠다라는 의견과 본인의 마음이 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내용들을 이렇게 살짝 흘릴 것이 아니라 저는 검찰이 충분한 자료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에 대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검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하게 압박이 될 수 있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께 또 질문을 드리면 뭐 앞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검찰은 실소유주 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보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동안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계속 해왔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다면 향후 이 전 대통령은 어떠한 식의 대응을 준비를 할까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까지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지만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또 관련된 그 주요 핵심 인물들이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MB께 맞다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변호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MB의 것은 아니지만 가족 기업의 MB 단독의 것은 아니지만 가족 기업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MB가 그 다스에 관련돼서 관여한 내용도 있고 이득을 본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관여는 돼 있지만 이게 단독으로 내 것은 아니고 가족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가족 기업이다 이런 주장으로 변론을 좀 진행해 나간다면 기존에 관련된 그 나오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론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만약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혐의에 대해서 형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게 그럴 됩니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관여했다고 하는 게 뭐 나의 단독인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 동생 사이기 때문에 가족 기업에서 나도 관여를 했다. 그런 부분에 주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맞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검찰이 상당 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그 프레임 자체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는 형량이라든지 기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많이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미투 운동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파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째 됐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거침없는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확인하시고 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투 운동의 신호탄은 서지현 현재 검사였습니다. 이후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미투의 신호탄은 문단으로 옮겨갔고 또 문학계, 종교계 등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최진봉 교수께 들어봅니다. 일단 저는 오래된 적폐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권력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남성이 대체적으로 물론 여성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남성들이 권력 관계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권력이 약한 사람 또는 자기 밑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성적인 어떤 행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묻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감하게 서지현 검사가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한 번 터지니까 나머지 피해자들도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이 분위기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정말 알고 있으면서 쉬쉬했고 피해자들은 자기가 2차, 3차 피해 당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이 분위기가 한 명의 용감한 검사의 어떤 고백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의 어떤 고백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남아있었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문제는 단절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이 운동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운동이 끝날 때까지 이게 피로감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모든 이런 성폭행, 성추행 문제를 들춰내고 사회가 이 문제를 들춰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또 남녀 평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드러나고 있는 내용의 정도를 보게 되니까 단순 성추행을 넘어선 행위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이윤택 예술감독의 내용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문화예술계 안에 있는 일부 권력 집단 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저를 더 좀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건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법적인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더러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했던 이 조직 비호의 논리 아래서 이게 집단적인 관심의 불이 꺼지게 됐을 경우는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문제 해결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만 굉장히 힘든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 피해자가 썼던 글들을 보니까 지금도 매일같이 인터넷 뉴스를 본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뉴스가 언젠가 사그라들고 꺼져서 내가 했던 폭로 자체가 묻혀버렸기
덮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찍고 있는 영화, 이미 이제 완료가 돼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만 해도 수편에 달한다는 건데 그 영화가 제대로 개봉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방식에서 덮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 미투 운동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들을 막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적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로감이 높아진다. 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일부 남성들이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까지는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우리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께는 뭐 비슷한 네. 얘기지만 네. 뭐 법조계에서 또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네, 또 그렇죠. 내부적 좀 반응도 소개해 주시면서 좀 현재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뭐 미투 운동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전방위로 퍼져 나가니까 일부에서는 뭐 이거 미투 운동 때문에 사회가 초토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자조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무슨 초토화냐 이게 정상화되는 그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각계각층의 이제 그 법조계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미투 운동을 본인의 사실을 이제 밝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당사자, 가해자, 피해자 말고도 뭐 가해자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언론을 통한 피해자의 2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추가 피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방법보다는 이게 미투에 관련된 운동에서의 가십거리라든지 이슈화되는 것 자체를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아까 그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를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본인이 피해를 밝혀도 지금 분위기 자체가 미투 운동이 불고는 있지만 피해자가 너무 과민 반응해서 일부러 과민 신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의 눈빛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고라든지 뭐 역고소를 걱정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법제화를 통해서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 얘기하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보면 뭐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니면 시기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어떻게 보면 정황 시정만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미안하다. 내가 사과만 하고 끝나고 법정에서 얘기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가해자들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실상 물증이 또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그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거를 가해자도 대부분은 잘 아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는 걸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는 걸 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정도 진정한 사과였으면 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피해자한테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되고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관련돼서 가해자는 되게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기억을 잔상처럼 되게 수십 년을 갖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해자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큰 상처를 준다는 걸 조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 이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의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물론 이제 이걸 법을 바꿔가지고 예전에 지금 이게 뭐 친고죄가 되기 전의 문제, 친고죄가 없어진 게 2013년이잖아요. 그 전에 범죄에 대해서 사실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 지났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추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받을 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2013년 전에 하는 거 인정하고 추행권 인정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 가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 일에 한 것은 용서받고 지금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고 보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쁜 일 했으면 그다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성폭력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슨 친고죄는 이미 없어졌으니까 무슨 뭐 이게 기간을 두고서 처벌하고 처벌 못하고 하는 조항들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좀. 그럼 뭐 지난번에도 그 우리 어린아이 때문에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조대진 변호사. 그 기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더 이상 뭐 갑자기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그렇죠. 소멸시효 맞아. 소멸시효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해서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처벌을 좀 강하게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좀
퍼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때 이런 범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 유엔에서도 미투 운동 관련해서 정현백 우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용기 있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용기 있게 얘기한 내용의 결과물을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제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조금 뒤늦게 나서긴 했지만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하고 시스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부처별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중심이 누군가의 이제 여성가족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얼마든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털어놔야 될 것이고요. 이야기를 털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이야기를 했으면 결국은 사법적 처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가해를 가했던 사람들은 권력 집단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집단을 떠나서 숨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가해자가 그 집단에 더 이상 일을 하거나 그 집단에서 그와 같은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윤택 그 연희단 거리패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기자회견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모의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보도가 됐던 게 조금만 시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극단이 좀 모여있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한번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잠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피해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 공간에 설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이 분명한 거기에 대한 이 대가가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으로는 소급 입법은 우선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가해자 처벌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나버린 그 형법에 관련된 헌법의 그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또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제도의 보완 말고도 추가적으로 그 요청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성범죄에 관련돼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사회의 분위기가 성추행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도 일조하는 것도 법원에 너무 가벼운 판결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이런 양형 기준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지금 뭐 법조계 또 문화계, 예술계 그리고 지금 학교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정치계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당들이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한 건만 터지면요. 그 개인,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 정책에 엄청나게 후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후보 검증을 할 때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그게 걱정이죠. 어렵죠.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후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기가 힘들지만 제가 볼 땐 이래요. 만약 예비후보 등록하잖아요. 피해자 있으면 피해자들이 분명히 정당이나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도지사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지방의원 하는 건 반대입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전력 있으신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나오셨다가 창피만 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재 영입을 만약 하는 과정들이 이제 각 정당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인재 영입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로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 상면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게 될 건데 굉장히 유명해진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때 그러니까 치가 떨리는 모습들의 과거의 생각들이 자꾸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각 정당이 인재 영입을 할 때 지금도 이제 후보자 공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 검증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여기 미투에 관련된 내용들, 과거의 성추행, 성추문에 대한 전력에 대해서도 체크하는 과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앞서 배우 오달수 씨를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나니까 영화산업 전반에 대해서 그 같이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함께 겪게 되는 상황이 보게 되는 건데 이 후보 한 명으로 인해서 정당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사법적 문제까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부까지 좀 확인을 한 뒤에 공천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각 정당별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